안녕하십니까. 알톤파트너스의 이승범 대표입니다. 마지막 세션은 제가 비대면 시대 리스크 관리 방향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이제 라임 사태나 옵티머스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와 그게 은행이나 아니면 금융권에서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측면보다는 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런 투자가 위험한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금융기관이라든가 정부 당국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시장 환경 변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환경은 저금리가 굉장히 많이 지속이 되고 있죠. 지금 2000년 10년 이후 계속 저금리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 장기적인 저금리가 어떻게 상황을 만들었냐면 은행 예금만으로는 더 이상 저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 예금을 빼서 적극적인 투자하는 형태로 지금 시장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를 바뀌다 보니 국내에서의 투자 수익률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해외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고위험 상품군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 왼쪽을 보시면 기관별 해외 증권 투자 순증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부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자산관리 시장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죠. 진짜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홍성희 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신탁시장, 국내 신탁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2017년, 18년, 19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죠. 그렇게 늘어난 배경 중에 하나는 ELS 판매라든가 ETF 판매가 굉장히 호황을 누리다 보니 많이 늘어난 거로 생각이 되고요. 해외 증권 투자뿐만 아니라 대체 투자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그렇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국내 금융기관들이 자산운용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규제 당국에서 이제 인허가 제도를 등록 제도로 바꾸면서 자산운용사가 많이 생겼고요. 그 많이 생긴 자산운용사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저금리 때문에 돈이 많이 유입되고 유입된 돈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발굴이 좀 실패한 부분과 그다음에 기초자산을 파악하기 힘든 상품을 투자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투자 개인이나 법인들의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저금리 기조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투자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7년도부터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되고 있죠. 최근까지 해서 부동산 정책을 되게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렇게 정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조금씩 오르는 추세로 가서 상당히 많이 2017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이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가격은 올랐지만 투자를 신규로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시장이 됐죠. 그리고 그렇게 불편하게 된 시장의 자금 흐름은 결국 다시 금융기관에 들어와서 증권이나 채권이나 아니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현상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MZ세대들의 변동인데요. MZ세대들이 부동산 투자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만큼의 자금력을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렇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MZ세대들은 보통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자를 못하는 대신에 다른 쪽 투자를 많이 하죠. MZ세대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극디지털, 옴니채널, 진정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투자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니커즈 리세일이라고 해서 해외에 신발을 만드는 회사들, 유명 브랜드의 회사들이 콜라보라든가 아니면 한정판 판매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작년 올해 계속해서 그런 신발이나 의류 같은 것들을 당첨이라든가 아니면 예약을 걸어서 삽니다. 그리고 산 거를 갖고 국내에서 재판매를 하죠. 한 30만 원 정도, 40만 원 정도의 한정판을 사가지고 국내에서 한 7, 80만 원 정도를 파는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MZ세대는 부동산 투자를 못하다 보니 그런 식의 것들,
그다음에 새로운 투자에 대한 부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상품들 많이 투자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 코로나 상황에서 의외의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죠. 동학개미 운동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보통 주식시장은 잘 안 진입했었던 시장이었었죠.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만 하고 있었고 아니면 다른 거 하면 전문 투자를 맡겨서 펀드라든가 이런 걸 맡겨서 했었는데 작년에 주식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개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건 반드시 반등할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주식 같은 떨어지면도 반드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주식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죠.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던 게 확 올라가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팔았던 물량을 거의 받아내고 외국인 팔았던 물량을 받아내서 올라갔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은 발생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해보니 맞더라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인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신감으로 해서 계속 투자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 수익은 왼쪽 밑에 거래이익 및 거래 비용 추이라고 해서 저를 좀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수익은 나긴 확실히 납니다. 작년에 보면 작년 초보다는 올해가 더 수익이 많이 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실상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만큼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이 들이는 거래 비용보다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 비용이 훨씬 많이 발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사고 파는 거를 자주 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빈번하게 사고 파는 걸 반복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보다는 비용 지출이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수익성이 별로 안 좋다라는 것도 거의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반복적인 투자를 하다 보면 다시 기관 투자자들한테 맡기는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맡기는 현상들이 다시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한 사태가 옵티머스랑 라임 사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라임 사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A라고 하는 자산운용사가 커버할 수 있는 한도가 한 1조 정도의 수탁 규모라고 보면 2017년, 18년 이때쯤에서 저금리, 장기적인 저금리라든가 부동산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몇 배씩 늘어났죠. 몇십 배씩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관리할 수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자신감 있는 상품에 대한 거가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되고 해서 잘 모르는 상품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약간 사기성이 있는 거였죠.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기관 판매사나 이런 쪽에서 생각하는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채라고 하면 무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있었는데 실상은 지방채가 아닌 다른 걸로 저기를 했었고요. 투자를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는 이런 거죠. 기초자산, 원천자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산에 원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관리하기 힘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새로운 상품들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새로운 상품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할 수 있는 투자 방법들이 다양한 투자 방법들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할 거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새로 나온 상품들에 대해서 관련 데이터들을 관련 데이터들을 자산 운용사라든가 아니면 수탁사라든가 판매사가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속해서 반복적인 잘못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 위에 보면 기존 리스크로 관리할 수 있는 자산 관리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리스크 관리로는 관리가 불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활성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과의 해치 거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건 기존의 신용 리스크라든가 시장 리스크라든가 운영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위기상황 분석 등으로 다 커버가 되는데요.
밑에 해외 대체 투자, 특히나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 뭐 지방채라든가 아니면 비상장 주식 아니면 클라우드 펀드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기존의 리스크 관리만으로는 관리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기존의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신용 리스크랑 시장 리스크, 운영 리스크, 그다음에 하나 더 붙이자면 위기상황 분석, 뭐 이외에도 좀 있긴 하지만 금융권에서 보통 갖추고 있는 시스템들은 요 네 가지에 대한 거가 주로 되어 있고요. 규제도 이걸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옵티머스 사태를 요 지금의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걸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옵티머스가 신용 리스크의 대상이었느냐라고 하면 원천 자산인 지방채라고 하는 놈이 무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 상에서는 신용 위험을 잘 안 따지죠. 따질 필요도 없었고, 두 번째로 시장 리스크 같은 경우에, 시장 리스크는 금리라든가 환이라든가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내 자산의 변동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하는 건데, 시장 리스크도 지방채는 뭐 대상이 아닌 거죠. 그게 해외에서 발행된 물도 아니고 환율의 영향도 받지도 않고, 금리도 고정금리 형태로 해서 주기도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시장 리스크의 대상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운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판매하는 판매사 혹은 수탁사 등이 뭔가 내부 직원이 잘못을 저질러서 뭔가 사건이 발생했으면 그건 운영 리스크 대상이 되겠지만, 이번 건은 그런 직원이라든가 프로세스가 잘못돼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원천의 자산 운용사에서부터 발생한 거기 때문에 운영 리스크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위기상황 분석으로 통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위기상황 분석이 하는 거는 역사적인 시나리오나 아니면 발생 가능한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는 형태라고 보면 될 텐데요. 뭐 아마도 비슷하게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비슷하게 할 수는 있었을 텐데, 가장 큰 문제는 기초자산의 원천 데이터가 없다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만약에 그 옵티머스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아니고요. 은행 전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저희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근본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존의 리스크 관리만으로는 관리하기 힘들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해외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제가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블랙락이라는 자산운용사,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운용사죠. 자산운용사에 사용하는 알라딘이라는 그런 리스크 관리 툴이 있는데요. 이 리스크 관리 툴은 뭐 기존에 있는 리스크 관리 툴과는 약간 다른 형태의 리스크 관리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신용 리스크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뭐 기술적인 배경은 좀 특이한 게, 보통 뭔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쌓아놓는데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 DB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그런 DB를 혼합해가지고 섞어서 혹은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추출해내서 그런 걸 분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활용하기도 좀 힘들고 그런 형태인데, 이 제품은 특이하게도 한 통에다 다 모든 걸 넣고 그런 걸 분석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알라딘이라는 제품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또 새로운 무언가가 나온다고 하면 그런 것, 새로운 기술을 또 접목시키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양질의 데이터, 시장 데이터를 다 한 번에 놓고 이걸 거래하는 사람이라든가 자산 운용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자들이 다 레포팅을 또 합니다. 뭐 보고서 만들고 하는데 활용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 쌓인 걸 통해서 많은 분석을 하죠. 단위 플랫폼이기 때문에 또 분석하기도 퍼포먼스도 되게 빠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식의 분석을 통해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워닝을 주고, 워닝을 받은 걸 통해서 관리를 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세팅이 되면, 보통 저희 리스크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세팅이 되면 변동이 거의 없죠. 내부 목적상 뭔가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면
규제 목적상 변동에 대해서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도 넣고요. 뭐 AI가 없었던 거 아니고 새로운 새로운 것들에 대한 걸 추가시킨다는 개념으로 넣고요. 그다음에 알라딘 클라이미트라고 해서 기후 변화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넣고 그 기후 변화에 관련돼서 새로운 상품,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탄소 규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 탄소 관련된 회사들, 그다음에 그거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하면 될 건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라딘 플랫폼 같은 형태의 것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라딘 플랫폼 같은 것들이 이제 레그텍이라고 하는 형태의 새로운 기술 기반의 이제 시스템, 신기술 기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레그텍이라고 하는 거는 발생하게 된 본질인 겁니다.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하게 되면 세계에 있는 각 감독 당국들은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규제를 만들어내죠. 규제가 만들어지면 금융기관은 그 규제에 따라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그게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그걸 유지 보수하는 것도 힘들고, 인력도 없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레그텍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기술,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마이닝이나 AI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그걸 기술 접목시켜서 만들어내는 그런 핀테크 업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규제 당국에서 계속 많은 걸 만들어내다 보니 핀테크 업체가 그런 레그텍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아마도 블랙락도 그런 형태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레그텍을 적용하는 새로운 기술들은 굉장히 많죠. 뭐 데이터 마이닝, 옛날부터 있었던 2000년 초반부터 있었던 데이터 마이닝을 기본으로 한 머신러닝의 AI를 만들어낸다든가, 혹은 로보틱스라든가 클라우드 컴퓨팅, 뭐 지금은 이게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기술들이 과거에는 뭐 2017년도 뭐 2018년도만 해도 약간 의문시되던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되게 많이 적용해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봤었던 것 중에 좀 특이하게 좀 괜찮다고 생각했었던 게 CDP라고 해서, 요즘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아놓는 형태를, 가공 안 하는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걸 통해서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도 이런 핀테크, 그다음에 레그텍 관련된 기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준비된 원천 데이터를 갖고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관리 감독,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